디더로도 처음에는 몇 번이나 내게 충고하며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그림은 내 친구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디더로 자신이 나와 사이가 멀어진 후로는 달리 말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처리하는 데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친구들에게 알렸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였고 과대평가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친구란 디더로, 그림, 에핀의 부인의 세 사람이었다. 디클로는 가장 흉허물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에게만은 실토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가 그것을 알고 말았다. 누구에게선지 나는 모른다. 이 배신이 에핀의 부인의 수작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부인은 그런 일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로부터 호된 보복을 당하게 될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는 것은 그림과 디도로였다. 당시 두 사람은 굳게 뭉쳐 있었다. 특히 내게 대해서 그러했던 두 사람이므로 이 일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죄가 똑같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디클로는 내게서 비밀을 들은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남에게 누설하는 것은 거의 자유였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내 비밀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그림과 디더로는 내게서 가정부들을 떼어내려 획책하며 그 계획에 디클로를 끌어넣으려 애썼으나 디클로는 그것을 못마땅해 하며 언제나 거절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들 셋 사이에 어떤 말썽이 있었는가를 디클로에게서 들은 것이 훨씬 뒤였다. 그러나 나도 이 무렵부터 테레즈를 통해 그런 사정은 꽤 듣고 있었으므로 무언가 거기에 비밀 계획이 있다는 것, 나의 의사를 거슬러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나를 처치해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 또 이 두 여자를 그 음모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런 짓은 물론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다. 디클로의 반대가 그것을 뚜렷이 증명하고 있다. 그것이 디클로의 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어도 좋다. 그런 표면상의 우정은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내게 대해선 치명적이었다. 르바세르 부인과 그들과의 수년에 걸친 길고 잦은 밀담은 내게 대한 이 여인의 태도를 현저하게 바꿔놓았다. 이 변화는 물론 내게 대해 좋은 것이 못되었다. 그러한 이상스런 구수회의에서 그들은 대관절 무엇을 상의하고 있었을까? 그 노파와의 이야기가 그렇게도 밀회스럽고 즐겁고 그렇게 내밀히 할 만큼 중대한 것이었을까? 3, 4년이나 이런 밀담이 계속된 것이 내게는 정말 가소롭게 보였다. 그러나 이때 그것을 되새겨보자 갑자기 가슴이 섬찟해졌다. 만일 이때 이 여자가 무엇을 내게 대해 획책하고 있는가를 알았다면 그 놀라움은 불안에까지 번져 갔으리라.
그림이 밖에선 마치 나를 위해 진력하는 듯 뽐내고 다녔지만 나와 단둘이 대면을 할 때의 그의 태도는 아주 어색해서 나는 어떤 면에서나 그가 내게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일은 없었다. 나를 위하는 척하는 그 동정도 내게 도움을 준다기보다도 오히려 나를 무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게다가 또 엉터리로 악보를 베낀다고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택한 생활수단을 빼앗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과연 그가 말한 것은 사실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취지는 사실을 말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을 시켜 악보를 베끼도록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단고를 앗아가 버려 내게는 한 사람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그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증거를 굳혀갔다. 그의 계획이란 내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그에게 굽힐 때까지 생활 근거를 고갈시키려는 그런 것이었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한 결과 마침내 나의 이성은 아직도 불평을 늘어놓는 나의 속마음을 꾸짖어 입 다물게 했다. 나는 그림의 성격으로 미루어 그의 우정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와 안 만나기로 결정하고 그런 뜻을 에핀의 부인에게 전했다. 물론 그 결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개의 뚜렷한 사실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은 잊어버렸다. 에핀의 부인은 강경히 반박했으나 이 결심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녀도 꼬집어서 항의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직 그림과 타합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튿날 구두로 내게 변명하는 대신 아주 교묘한 편지를 내게 주었다. 이것은 그림과 둘이서 쓴 것으로 그것에 의하면 세부적인 사실에는 일체 언급이 없고 내성적인 그림의 성격을 내세워 그를 변호하며 친구를 배신했다고 그를 비난하는 것은 내 잘못이라고 책망하고 화해를 하도록 권했다. 이 편지는 서간집 A 제48호에서 볼 수 있을 테지만 이것에 나는 마음이 산란했다. 나중에 부인과 이야기했을 때는 그녀에게는 전보다 훨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는 드디어 설복당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사실상 친구에게 큰 잘못을 범한 것이니 사과를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도 호의 반, 심약 반으로 디드로와 울바크 남작에게 여러 번 했듯이 상대방이 할 사과를 이쪽에서 했던 것이다. 나는 조르주 당된 격으로 그림에게 사과하려 갔다. 온건한 수단과 선의의 태도에 풀리지 않는 증오는 없다는 그릇된 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일생 동안 나는 엉터리 친구들에게 얼마나 비굴하게 머리를 숙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악인의 정오는 그런 것으로 누그러지기는커녕 도리어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덮어놓고 설치며 악인 자신이 느끼는
가책감이 증오의 대상인 내게로 또 하나의 불만이 되어 밀어 닥쳤다. 내 자신의 경험만 두고 보더라도 이 원칙을 증명하는 극히 유력한 예를 그림에게서 또 뚜롱셡에게서 볼 수 있었다. 이들 둘은 단지 자신의 흥미, 취미, 변덕으로 나의 불구 대천의 원수가 된 자들인데 그들은 일찍이 나에게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대지도 못하면서 그저 상상에 의해 그렇게 원수가 된 것이다. 그 횡포는 날로 더해가서 제멋대로 설치는 폼이 흡사 맹호와도 같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